지금부터 정강훈 목사님 광주 5.18 발언 일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사이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이 불구하시고 유튜브로 참석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광주 5.18 발언과 관련한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해외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통일을 이루고 G2 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주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으로 또 특별히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저 혼자만 선지자라는 얘기가 목사님들은 다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중차대한 민족 근대사의 광주 사태에 대하여 이것은 국민적인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광주에 가서 광주 사태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은 핵심 요약은 우리 기자님들에게 다 나눠드려서 읽어보시면 알고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언론사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언론사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제가 광주에서 가는 내용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광주 시민들이 악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한 국민으로 사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정부까지 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 사람을 전라도연을 데리고 삽니다. 내가 정부까지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공수부대 자기 아들 딸들이 바로 옆집에 있는 아들들이 공수부대 갔는데 자기 아들 딸들에게 총을 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총을 쏘겠느냐? 다 자기들 총을 안 쏜다는 거지. 차라리 부모된 우리가 공수부대 총에 맞아서 나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맞아서 순교를 당했지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총을 쏘겠냐.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고 이제 그만 살아도 되니까. 그런데 공수부대한테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나는 광주 시민들이 총을 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냐? 총을 쏜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 중에도 대모한 파출소에서 탈취한 그리고 또 갑이 총으로 그것으로 덩어리에서 뒤에다 총을 쏜다. 뒤에다 같은 시민군에게 한 들과는 총기를 기술로 5발을 쏠 수 있지만 약 지금 시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9 이상 30명 이상 어떤 밖에서는 80명 가까이가 자기가 자기들 평균이 총을 쐈다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39 이상인데 뒤에서 시민군이 자기 시민군의 덩어리에다 대고 총을 쐈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신체 검열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대기하게 다 드러나 있고, 여기 부분은 잠시 후에 황교안 박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총을 쏜다 이거죠. 여기 있는 기자님과 총 쏘겠습니까? 사무라이에 온 거죠. 차라리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총 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을 쏜 것은 사실인데 160명 가까이가 희생이 됐는데 공수부대가 16, M16으로 총을 쏜 것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그 외에 나머지는 카빈이나 M1으로 총을 쏜 거예요. 누구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선지자로서 종교인으로 양심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광주 안에 옛날부터 남로당 때부터 건국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박헌영의 후에 고정 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도 그 당시 광주에서 현직 사법고시 학교에서 검사 임명을 받고 그 검사로 광주에 있었던 검사님의 이름을 내가 들었었습니다. 나 그분한테 다 들었어요. 세상에 폭도들이 일어나서 물론 이것은 고정간첩 세력이죠. 공무원들, 경찰관들 다 죽인다고 총을 들고 오니까 목포에 있는 경찰관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라디오 한 대를 가지고 산 속에 숨어서 갔습니다. 검사님이 가서 산 속에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중계방송을 하더라는 거야. 광주 사태, 경남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계방송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합니까?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되자 가장 아끼는 신복 한 분을 북한에 밀사로 갔다 오라. 그래서 홍콩 국경을 거쳐서 북한을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 1호입니다. 북한에 갔습니다. 물론 비밀로 갔죠. 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자기를 한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하고 같은 편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첫째 뭘 보여주냐?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분이 자기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대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의 이름입니다. 신복의 이름입니다.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어요. 보여준 사람만이 남조선 해방할 준비 다 됐다. 이제 남쪽에서 결단만 하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핵무기 공장을 그때 보여줬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일성의 시체가 있는 금수산인가 거기를 참배하러 가자. 나는 거기는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열사람 묘지를 가자 해서 열사람 묘지를 따라갔더니 이제 비춰주세요 영상으로. 열사람 묘지 앞에 딱 섰더니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북한 무덤을 딱 보여주면서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광주 사태를 위하여 혁명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전사를 했다 하고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온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보고하기를 선생님 그쪽 동네는요 대통령이라도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내가 북한에 가서 봤는데 절대로
현찰은 현금은 북한한테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핵무기 공장이 완성이 다 돼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리고 열사공조 대통령 이거 다 보고를 했더니 김대중이가, 난 그래서 김대중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네 국회로 가. 국회 가서 이래. 청와대에서 쫓아낸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박지원이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광주 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좌파 정부 북한 5.18 거기에 핵심 거의 간첩 수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5.18 사태를 덮어야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없었던 광주 사태 특별법, 광주 사태를 폄훼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안 된다, 처벌한다, 이런 법이 기무촌에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이 법은 폐기해야 됩니다.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알게? 이것이 지나간 일이 벌써 40년이 됐는데 지금도 여러분 YTN에게 오셨나요? 전화뉴스에 뭐라고 나옵니까? 40년 전에 일어났던 광주 사태를 본 목격자가 있으면 지금도 신고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좌파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에 광주 사태를 재수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헬기가 사격했냐 안 했냐? 수없는 전문가들이 30년 동안을 재조사를 계속했는데도 결론은 뭐냐?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다시 사람들을 싹 바꿔가지고 나는 강요라고 합니다. 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지나간 50년 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밀봉하려고, 누구도 말도 못하도록 하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왜 5,000명의 명단을 자랑스럽게 공개를 왜 못합니까? 사건인 6.25 전쟁에 참여했다는 우리나라의 원로들, 할아버지, 지금 90살 된 할아버지들 자랑스럽게 빠져나가고 다닙니다. 나 6.25 전쟁 때 참여했다고. 광주 사태 5,000명 빠져나가고 다니세요. 뿐 아니라 이것은 이미 광주도 민심이 많이 돌아섰어요. 제가요 부흥회 30년 하면서 광주 시민의 부흥회만 내가 100교회를 더 했습니다. 100교회. 부흥회 갈 때마다 내가 점심 먹을 때 물어봐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광주에 있는 특별히 기독교인 중심들은 다 광주 사태는 이런 왜곡됐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자 여러분, 광주 안에서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그리고 택시 타는 기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광주 사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론조사 해보세요. 기사들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게 뭐냐? 어떻게 국가 시험을 볼 때 광주 유공자들한테 자녀들에게 5점에서 10점 가산점수를 줘주면 이건 시험 보람 안 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가짜로 보상받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번에 그 광주 사태에 관여해서 연금을 받고 돈 받고 혜택 받는 사람 중에 양심 선언을 하셔서 스스로 반납하고 지금도 두 사람이 증인이 서면 그때 금남로에 있는 거 내가 봤다, 두 사람이 증인하면 바로 유공자 됩니다. 지금도 나도 누가 날 두 사람 증인 좀 쳐주세요. 나 그때 광주에 있는 거 봤다고 한번 해주세요. 나도 유공자 좀 되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사람의 표본을 말을, 이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고 계신 김영환 의원, 이분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안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돌아서서 국민의힘 정당으로 와서 충청도에 북도에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니 자기는 광주 사태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광주 사태 연금을 받으러 오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정치인으로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반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국민의힘 정당 소속의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광주에 연금 안 받습니다. 그걸 내가 왜 받냐는 거예요. 그거를 해당도 안 되는데, 나는 노동운동을 했고 전두환하고 싸웠고 이런 감방 갔다 왔지 광주 사태하고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김문수와 김영환 의원 같은 양심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황교안 박사가 나와서 그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소리 못하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부러 기자들의 질문을 제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황교안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몇 번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시면 거수를 하고 마이크를 드리면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 저번에 자, 기자분들 질문하신 분 없어요? 나이가 90 몇 살, 90 할아버지가 나와서 진짜 그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광주에 가셔갖고서 이제 발언하시는 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입장을 한 번 더 밝혀주실 게 뭐냐면 5.18 유가족에 대해서 지금 폄훼하는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발언한 영상이 지금도 나라 TV에서 하나도 제가 안 찍습니다. 저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20년 전부터 제가 발언한 연설, 강의, 설교는 한자도 안 줍니다. 그대로 보존시킵니다. 왜? 내가 한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발언한 내용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내가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때의 유공자들을 편애했으니까 편애한 게 아니고, 총을 쐈던 사람들은 광주 시민이 아니고 북한의 고정단체라고 나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5.18 유공자들도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다음대로 말하면 그럼 당신들이 총을 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5.18 유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미 그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재심의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500명 중에 5,000명 중에 3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심의를 해서 철저히 분별해서 정말로 피해 본 사람들 그분들에게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것은 원호천에서 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들 보상하는 거, 또 제주도 4.3 사건에서 민간인 중에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그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끝을 내야지. 이건 마치 광주를 무슨 특별한 사건으로 하는 것은 나는 공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 오늘도 설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은 될 수 있으면 방송기자분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생방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편집해서 나갈 때 자칫하면 왜곡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 이쪽에. 네, 주요 방송사 KBS, MBC, SBS, 저BS 등이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 광주 유공자 명단을 중간중간 떼었다는 겁니다. 유공자 명단을 왜 떼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거는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뗐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거는 광주 5.18 기념재단에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은 5.18 이것이 폭동이냐 사태냐 민주화냐 여기에 놓고 감론을박이 많은데 오늘 우리 조광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사태다 폭동이다 여기에 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북쪽에서 개입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조광 목사님이나 또 자유통일당에서 어떻게 투쟁하면서 5.18 명단을 까고 그리고 이것을 진짜 실질적인 광주 민주화 아니면 폭동 시민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그쪽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상한 좀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혈세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사님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하고는 조금 이게 지금 그 모든 기자회견이 일률적으로 A4 용도 없이 그냥 쫙쫙 밀고 나오시는데 그 모든 것이 5.18이면 5.18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쭉쭉 밀고 나오는 그 힘,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 노하우인데 이거 공개하는 거 비싼 건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면은 저는 한국 근대사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리고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죠. 이승만과 살게, 김일성과 살게.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 선택했어요.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 두 번째 선택.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제도권 이국론에 살고 싶으냐? 이게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입니다.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통제, 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세상에 살고 싶으냐? 선택해봐라. 그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5년을 살았더니 북한은 거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랑스러운 10대 대국이 됩니다.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 악당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영광제로 가자. 문재인이가 한 일 5년 동안 한 일 그 일밖에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공중파 KBS, MBC, SBS에서 내가 감사드리는 것은 먼저 번에도 기자회견 할 때에 이 기자회견의 풀 영상을 그대로 다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풀 영상을 짜증이 하지 말고 다 인터넷 뉴스에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건국 후 75년 동안에 일어난 남한의 무장폭동, 그 다음에 또 극렬한 또 데모, 이거의 시작은 1946년 대구의 10월 1일 대구의 무장폭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대구의 무장폭동이 그게 누가 주도했느냐? 남로당의 5인방 중에 하나인 박헌영이 1번입니다. 박헌영, 이주화, 김상용, 홍민표. 5번째 무력부장이 이재복입니다. 이재복은 평양신학교를 나온 영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로당의 무력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으킨 것이 대구폭동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알 수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충 설명을 이따가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짧게 또 한마디 해주시지만 그 대구폭동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폭동, 김천폭동, 구미폭동, 거기서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이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이 바로 무장폭동에 가담했다가 경찰한테 저격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장례식을 할 때에, 형님 장례식을 할 때에 육군사관학교 2기인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생도로서 형님 장례식에 왔죠? 울죠? 그때 이재복이가 가운을 입고 장례식을 침례하러 와서 그 이재복 목사 빨갱이 대장입니다. 박생도 형님을 죽인 원수를 복구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을 죽여야 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래가지고 육사 생도 생활비를 이재복이가 다 된 겁니다. 박정희. 이것은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자녀인 박근영 등등의 친히 내가 확인했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이재복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의 육사생활비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이 창설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공안학교 수석 일본 육사에서 3등.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대를 조직할 때 남로당으로 3분의 2를 남로당으로 조직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대한민국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공문을 담다가 박정희 한 사람이 전향을 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똑같은 좌파용 남로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청년 전라남도 지부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작동 무덤에 갈 때까지 전향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김대중 전향 안 하고 죽었다. 박정희 전향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대구의 무장폭동을 벤치마킹하여 일으킨 사건이 제주도 4.3 폭동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러면 광주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건국 후에 일어난 모든 무장폭동은 북한이 개입을 했는데 광주 사태 하나만큼은 안 했다. 이건 역사의 반면식이 안 맞는 거예요. 역사의 반면식이 맞아요. 충분히 설명이 된 점이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광주의 보훈처를 지금까지 보훈처가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제 5.18에 광주의 그 유공자들을 광주에서 이것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로 보훈부로 와서 심사를 하면 어떤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옥순 대표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 편끼리 하니까 짜고 복수를 청할 테니까 이것은 보훈처 장관한테 질문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 저번에 정강호 목사님이 강주 발언 이후에 여러분들 보도를 봤더니 북한군, 북한 간첩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강호 목사님은 북한 특수군, 북한군, 북한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보전 간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북한 특수군, 북한 간첩, 북한군이 아니에요. 보전 간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만은 박사하고 저하고 사실은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만은 박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운데서 연설하기가 지만은 박사가 위대하지만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1계대대 500명이 직접 들어갔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오냐. 나는 고정간첩 했다고 한다. 했더니 지만은 박사님이 그날부터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보시면 알죠. 그래서 지만은 박사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특수부대가 왔다는 증거가 없는데 고정간첩이 왔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발언하면 오히려 우리 자유우파가 큰 손해를 본다고 했더니 계속 고집부리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저는 특수부대가 절대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그렇게 멍청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호영 장군하고 밤새도록 대화해봤습니다. 정말로 특수부대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공수부대를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광주 외곽을 공수부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북한 특수부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미국 CIA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남겨하는 말이 그때의 오대산의 전파감시소에서 나 이거 정보 공개 요청을 하나 됩니다. 전파감시소에서 광주하고 북한하고 교통을 하는 교신을 하는 전파 횟수가 5천 회선이 넘었다. 이게 정호영 장군이 나한테 말해준 거예요. 나 이거 정보 공개 신청하라고. 그래서 북한에 특수부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인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고정간첩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또 재파송하는데, 북한에 돌아가면 소속이 어디냐? 이게 정찰총국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그래서 고정간첩이 북한 군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소속이 정찰총국이니까. 그래도 저는 실질적인 북한의 특수군대는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정간첩들이 한 짓이다. 자,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고정간첩은 80년 강조사태가 일어나기 곧전에 교신을 한 기록들이 지금 합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대한민국의 고정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지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설명하는 것보다가 그 당시 현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감 있는 설명을 황교안 박사님이 나와서 잠시 해주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꼭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로 요약하면은 저는 근대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까 김성진 교수님이 좀 이 교수님들은 아는 거는 많은데 설명을 잘 못해요. 결국은 뭐냐, 대구 10월 폭동 1946년 대구의 10월 폭동, 거기 주제가 뭐냐, 임신부의 배를 갈라라, 처녀들의 젖을 잘라라. 이 구호가 그대로 제주도로 옮겨갑니다. 그 제주도로 옮겨간 그 똑같은 구호가 광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구호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히틀러부터 시작됐네요. 히틀러가 그 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선동하기가 해요.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이 사용합니다. 1917년. 그러니까 딱 맥락이, 이 구호의 핵심이 좌파 빨갱이 종북이 무슨 구호로 선동하는지를, 이건 세계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조사했더니 광주에서 처녀 젖가슴 잘린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임신부의 배를 갈린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5.18 법은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잔소리가 많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핵심은 나는 고정간첩이 했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광주에 1980년 5월 18일 때 그때에 광주에 고정간첩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 따져보면 되거든. 여러분 생각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요. 전국에 고정간첩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고정간첩이 꽉 찼어요. 지금도.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지만 간첩을 잡아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제주도, 창원, 어디 지금 간첩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다 잡았겠습니까? 1%도 못 잡았어요. 1%. 그 당시에 거기에 간첩이 없었다고 하는 놈이 그게 빨갱이요, 빨갱이. 그리고 무기고를 파출소에서 빼서 탈취했는데 그게 총이 몇 장이냐가 5,000정이에요. 5,000정. 5,000정을 시민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군대 작전하듯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4시간 만에 그런 일을 못 일으키고, 특별히 천주교 신부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처녀, 그냥 시내를 다니며 마이크를 잡고 바로 그런 구호로 선동한 거예요. 지금 공수부대가 와서 임신부의 편을 받았습니다. 그 선동한 그 여자는 처형해야 돼, 처형.
그 사람을 민주화 운동의 공헌자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났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노 교수는요, 자꾸 지금 피하여가라 그러는데, 보세요. 북한에요, 이노 교수님. 이거 나와봐요, 다시. 자꾸 피하여가라 그러는데, 보니까 아직도 빨갱이 근성이 조금 남아있어, 제가 보니까. 교수님, 예, 연세대학교 나왔죠? 예. 지하 서클에 들어갔죠? 아니,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한참 전성계 일하는 뭐 우상호 이런 사람들 다 가르친 사람이죠. 지도책이죠. 그러면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들었어? 들었죠. 들었죠. 그럼요.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좌파요, 간첩이요? 그래서 이놈이 간첩이니까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본인이 자꾸 좌파 운동만 했다고 그래. 단파 방송을 듣고 시행한 사람은 다시 말해 간첩이요, 좌파요? 그때 김대중 씨도 김대중 바로 옆에 비서가 단파 방송을 녹취한 것을 그렇지. 매일 전해주는 비서가 있었어요. 그래, 김대중 씨하고. 예, 김대중. 그럼 김대중도 간첩이요? 알고 있었어요. 저랑 만날 때 그렇지. 북한 한민족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가자 이렇게 서로. 그러면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시행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당시 뭐 학생운동 핵심들은 다 그랬죠. 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다 간첩인 거야.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한국에서 시행하는 사람은 좌파예요, 간첩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광주에 고정 간첩이 없었다고 정강훈을 처벌하겠다고. 그리고 설명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잠시 후에 장경동 목사님 모실 텐데 잘 들어보라고요. 설령 광주에 고정 간첩이 없었다고 치냐, 고정이 없었다고 쳤는데 내가 고정 간첩이 했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왜? 총 쏜 사람은 우리는 안 쐈다. 우리는 안 쐈는데 모르겠다 누가 쐈는지. 근데 정강훈 목사가 말하기를 고정간첩이 쐈다. 고정간첩이 없다 해도 내가 고정간첩이 쐈다 하면 광주는 나를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지. 장경동 목사님 보시겠습니다. 이 장경동 목사님은요, 저하고 달라요. 키만 비슷하지요. 보통 불쪽제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왜 광주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는 짚고 넘어야 된다. 왜 주장하느냐 하면 역사를 정돈 안 하면 이제는 광주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 사태가 머지않아 한국이 다음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지금 건국후 75년 동안에 북한이 완전히 남조선을 장악했어요. 장악했다는 증거가 뭐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프랭카드 도표 보여주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이 북한한테 속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로 가자, 경제를 성장하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방제 통일, 이건 적합 통일과 같은 말입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끄는 세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도 좀 복잡해요. 내가 그래서 전국에 이 플래카드를 10만 장을 붙이려합니다. 왜? 국민들이
북한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찍습니까? 이재명의 정책의 제1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거기 넘어가 있으니 다음에 광주 사태는 광화문에서 16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만 명 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극도로 확대된 상태인데 좌파가 아니에요. 북한한테 속은 세력이 국민의 절반인데 이 사람들도 절대로 양보 안 할 것입니다. 계속 저렇게 가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우파 국민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길 수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2의 광주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다 먹었는데 저 정광훈 개새끼 하나가 나타나서 국민들을 자꾸 설득하고 깨우니까 북한이 나를 욕하는 거라 보세요. 지금 한국 전체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런 욕을 안 해요. 지금 가장 강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저고,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다시 복귀가 됐어요. 아마 북한이 이제 욕하는 것이 정광훈으로부터 김관진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나를 욕한 걸 한번 보세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북한이 나한테 욕하는 겁니다. 자, 쭉 보세요. 이 욕하는 걸 보라고요. 정상사고가 마비된 깡패물이 가론누다의 무리들이 계속 올려봐요. 별로 욕을 다 하고 죽여서 지옥불로 던져라,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오만 욕을 다 하는데 문제는 언론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언론인 여러분들이 북한의 이 구호를 그대로 따라서 보도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광훈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드는 거야. 모든 언론들이 다 그래요. 모든 언론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뭘 잘못했어요? 언론인 여러분, 공개적으로 질문하세요. 내가 뭘 말을 잘못했냐?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들, 특별히 JTBC를 중심하여 MBC, 그 다음에 SBS, KBC,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이거 뽑아왔어요. 쭉 한번 내려주세요. 쭉 내려보세요. 나에 대해서 욕한 거. 천천히. 자, 보세요. 이번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발언한 것도 이미 벌써 망언이라고 보도한다. 망언이요? 아니, 광주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광주 사람이 아니고 북한의 버덕난천이라고 말한 것이 망언입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나보고 망언이라고 왜 김원사실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대한민국한테. 나는 그동안에 애국운동 하면서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북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YTN. 자, 왜곡 발언 정광훈 목사. 내가 왜곡했어요? 계속 경찰 수사. 비주류였던 정광훈 성장기 증거 먹고 쭉쭉 끊고 다 올려서 SNS. 자,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이게 뭐야? JTBC가 한 거 왜 안 했어? 세상에 우리 교회 문제도 보세요. 정광훈 500억 받고도 안 나가고 또 주민들 협박하고 있다. 이
또 뭐냐? 7배를 보상받고 84개면 되면서 7배를 보상받고도 정강훈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기존 언론들이 계속 보도한다고. 아니 이것은 박원순이가 84억을 우리 교회 통장으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하기도 없이 쏴놓고 건물과 교회를 나가라고 한 거야. 그게 사기라고, 사기. 그래서 내가 양보를 해서 500억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이사를 가려고 땅을 정해놓은 데 가서 청약을 했더니 땅을 60평 줄여놨어. 또 사기친 거야, 또 사기친 거야. 근데 이런 말은 하나도 보도 안 하고 500억 받고도 정강훈이가 또 고집 부리고 있다. 이런 것만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JTBC 당신들이 언론이란 말이야, 언론이라고. 이거 말고도 다음에 만날 때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단 문구를 100개를 내가 찾아가지고 보도해 줄 테니까 단 하나도 나는 거기에 실수한 거 없어요. 아니, 자, 공개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기자님들 질문해. 정말은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3번 깜빵 갔다 온 적밖에 없어요. 그럼 문재인이가 왜 나를 3번 깜빵에 넣느냐? 자, 보세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종로경찰서를 지시해가지고 정강훈 구속시켜라 해서 내가 3번 구속됐습니다. 구속돼서 무죄로 받고 나오니까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조사한 수사관이 우리 교회를 쫓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무죄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무죄로 나올 줄 알면서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고 조사해서 했더니 못 살게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정강훈 구속시켜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광주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그런 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3번 감옥 갔다 왔는데 여러 번 같으면 자유우파의 지도자들이요, 저 국민의힘 정당, 저 정치인들이요, 당신들이 나 같은 상태에 나같이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한 놈도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서 있기도 힘든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해서 뭐냐,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한 한국 교회를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감동받은 분이 누굽니까? 장경동 목사입니다. 장경동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형님이 무슨 교회가 없어, 성도가 없어, 이쁜 마누라가 없어, 자식이 없어, 눈에 나도 안 아픈 양면이가 없어, 뭐냐 이렇게 욕을 먹냐 이거야. 그래서 장경동 목사도 열받아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각 도시의 최고의 대표 목사님들이 다 나와 함께 애국운동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인 세계단체,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3개가 진앙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 내가 사정했어요, 사정. 여기도 이용 목사님한테, 그리고 지금 한기총 대장님은 정소영 대표님한테 사정했어요.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돼야지. 한국교회가 민족을 실망시키면 되겠냐.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 하기로.
완전히 서명해버렸어요.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10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순례교, 순복음, 개혁처, 그 다음에 여자교단 목사님들 할 것 없이 10대 교단의 모든 목사 장로들은 이 애국운동에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137년 동안의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모든 것에 교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못하니까 모든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 힘을 합쳐서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완전히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기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애국운동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여기에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100분의 1은 반대야. 100명 중에 한 명은요 북한 편이야. 목사님들이 북한 편이야. 그래서 이 모든 용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요 반대요?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때는 할 수 있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세워서 반드시 자유통일 진토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됐나? 돼요 안 돼요? 박문석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장군님은 육사 당연히 나왔고 1사단장 했고 가장 대한민국 군대의 핵심 1분단장을 했습니다. 자유통일 부대에서 지휘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되는지 오늘은 메이저 언론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듣는다고요. 왜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매침을 거의 1,000번 받았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긴 전쟁도 있지만 졌습니다. 자,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지금 약 70년간 처음으로 전쟁이 없이 지냈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루는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휴전 이후에 겪지 않은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시에 우리 군은 창설 초기였습니다. 치안 유지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남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우리 군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군은 제일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에 5.18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우리 남한을 침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이도 여러분 주한미군이 없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G10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 여러분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 이 5개 국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극심한 피해를 본 국가이거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패전국가이자 독일도 패전국가이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세계가 놀라는 선진국이 되었느냐? 여러분,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에 써야 할 재정을 미군들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미국이 같이 국가 안보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오랫동안 또 많은 규모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입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멀리 갈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 베트남이 평화협정 중에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는 파리 평화회담을 거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남겨뒀는데도 불구하고 군화도 제대로 없었고 소총밖에 없었던 월명군에 쳤습니다. 1년 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75년에 패망했을 때 왜 패망했느냐? 지금 역사가들이 다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월남의 간첩과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들, 그 중에서 신부 성녀들, 성직자들까지 간첩들의 속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트남 인구 2천만 중에 이런 간첩들과 간첩들에 의해서 놀아난 인원은 9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0.5%였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 북한의 진영을 따르는 간첩들과 주사파들입니다. 친구, 북한 우리 동포들을 구하려면 김정은이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친중, 여러분 5천년 동안 가장 우리나라를 많이 침범하고 우리를 선동을 데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자유통일하는 뼈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북, 친북, 친중, 여기에 반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의 40%라는 것입니다. 0.5%의 간첩들과 놀아난 국민들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의 패망을 눈여겨봤습니다. 자, 이제 40%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구분을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진실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속입니다. 왜곡합니다. 선동합니다. 여러분,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근대사 나라 세우기 이런 국민 개몽을 하는 것은 5.18의 진실을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논쟁은 절대로 누구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지금 거의
하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과연 간첩과 북한 세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과연 무기고 탄약고 경찰서 습격은 우리 선량한 광주 시민들이 했는지, 그리고 왜 유공자가 그렇게 많은지, 왜 유공자를 선정할 때 다른 것은 다 보훈처에서 했는데 왜 광주시청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우리 한미 동맹이었었다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한미군, 한미 동맹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주한미군 때문에 아니고 한미 동맹 때문에 아니고